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출구 없는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등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 채용을 지시한 직접적인 계기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체감급여가 줄었다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 얘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정은의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 정치권에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기술 이전 여부를 거짓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성과급 감액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9시 뉴스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관세 폭탄이 열흘 뒤부터 현실화되고 추가 관세 폭탄도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두 나라는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감정 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계 무역 전망이 9년 만에 최저치로 평가돼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항일 전쟁 영화에 나왔던 노래를 미국과의 항전을 다짐하는 노래로 바꾼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의 추가로 최고 25%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 열흘 뒤인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역으로 지금 미국행 화물선에 실린 중국 제품 상당 부분도 도착 후엔 25%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추가로 3,250억 달러어치, 즉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추가 관세 시한폭탄을 멈추려면 우선 협상이 재개돼야 합니다. My expectation is we will most likely go to Beijing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o continue those discussions. 하지만 미중 두 나라는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中方不掌握美方来华磋商的计划. 미중은 서로 협상 교착의 책임을 상대방에 묻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지만 그때까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양강의 대치 속에 WTO는 올해 1, 2분기 세계 무역 전망 지수를 9년 만에 최저치로 평가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으로 세계 무역이 뒷걸음질 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은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 두 나라 정상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미 감정과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역 전쟁을 대하는 중국 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공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는 중국이 95%를 생산합니다. 2010년 영토 갈등 때 일본을 굴복시켰던 히토류를 미국에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 공산당 대장정 기념비를 찾아 지금의 중국은 선열의 피로 만든 것이라며 사명을 잃지 말자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에 맞서 전의를 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영 매체는 인민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중국 국민을 자극합니다. 미국인에겐 봉사료를 25% 더 받는다며 이유는 미국 대사관에 물어보라는 식당과 호텔이 계속 생겨나고 미국산 불매운동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화웨이의 창업자도 미국이 중국을 과소평가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就是至少武器是绝对不会影响，而不仅不影响，事实上别人2、3年也不会来追得上我们的。 미중 협상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엔 시진핑 주석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베이징 외교관은 분석합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시 주석이 미국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입게 될 정치적 타격에 더 중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신중국 70주년을 맞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 본인의 입지도 다지려는 게 시진핑 주석의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네,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 내 상황은 그렇게 편치 않아 보입니다. 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면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관련된 미국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펜실베니아를 찾아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내년 대선에 맞서로 부상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위스콘신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 쇠락한 제조업 지대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밑거름이 된 이 지역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미국 농민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중국 대두 수출이 2017년에 비해 74%나 급감하는 등 무역 전쟁 이후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탓이 큽니다. Why the president's even bringing this up? Listen, for me to be a patriot, the best thing I can do is to take care of my family, to take care of my farm.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미국 내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70여 신발 관련 업체들은 이젠 무역 전쟁을 끝낼 때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담 속에도 미국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보복카드로 만지작거리자 미국은 호주의 광산업체와 합작해 히토류 분리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무역과 군사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막으려는 트럼프 정부는 이 문제를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분위기입니다. 무역 전쟁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012년 KT 채용 비리 속보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의 배경, 그 결정적 계기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을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른 2012년 KT 하반기 채용에서 제때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 부정채용의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당론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채택할 거예요?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소를 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이를 본 이석채 회장은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여서 김 의원의 딸은 지원이 불가능했던 상태.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은 서류 합격자만이 치르는 인성검사를 거쳐서 81대 1의 경쟁률과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죄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이 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관련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KT 채용 비리 의혹의 대상자는 모두 12명입니다. KBS는 이들 중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의혹의 명단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4명,
그리고 이 전 회장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실업의 고통과 극심한 취업난을 생각하면 이들의 부정채용 청탁은 분노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모두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그리고 같은 해 진행된 홈 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입니다.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4명. 김 의원과 허범도 전 의원은 자녀의 채용을, 나머지 2명은 지인이나 친척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냈는데 청탁자들 가운데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출신이 있습니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배재욱 변호사는 조카를, 전 안기부 고위간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임모 씨는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 책임자인 서울 남부지검장의 장인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손진곤 변호사는 처조카의 채용 관련입니다. 이 밖에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딸의 채용을, 정모 전 KT 노조위원장은 지인 2명의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 가운데 1명은 작고했습니다. 이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은 KT의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관심 지원자로 불리며 별도로 관리됐고 각각의 채용 단계에서 불합격했더라도 이전 회장의 지시가 있은 뒤 합격으로 조작돼 KT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수상한 정보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듯한 뭔가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청와대가 정보의 출처로 서로에게 의심의 눈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선임이던 이모 행정관과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이 어젯밤 SBS 뉴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포렌시켜 얻은 내용의 일부인데 3월 13일 국회에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한 감상평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경찰청장의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민 청장은 윤 총경 연루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약속을 잡았다가 이후 부적절해 보여 취소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에도 제출된 상태. 게다가 원경한 서울경찰청장에게 10년 전 뇌물을 건넸다며 지난달 검찰에 낸 일방적인 진정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본질과 상관없는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찰, 검찰 모두 수사의 금도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청와대도 두 사람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대화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왜 이 시점에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서 나온 것 같다며 유출 당사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에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해야 하는데 오늘 정부와 노동계가 각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각각 달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금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하고 반대로 정부는 불평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2년 새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조영란 씨는 지난해보다 월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상여금이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급여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급여가 낮아졌어요. 12만 원씩이나. 노동단체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으로 바뀌면서 손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편법도 쓴다고 합니다. 투잡입니다. 이른바 4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한대요. 밤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삶이 오히려 생계가 어려워지는
무너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그러나 정부 해석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8,400원, 20% 가까이 올랐고 2분위도 18%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또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9%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20%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하위임금 분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부분의 어떤 임금 불평등 지수 상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는 임금 불평등이 완화가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됩니다. 다만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취약업종에서는 임금 인상을 감당 못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하도록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으신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이 대변인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대변인 지시라고 한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다시 나온 김정은의 대변인 그리고 독재자, 얼마 전 도둑놈 발언까지 정치적 발언들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의 시작과 흐름 그리고 각각의 적절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이 발언부터였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발칵 뒤집혔는데 나 원내대표는 발언 직후 외신을 인용한 거라며 발을 뺐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들어서는 독재가 추가됐습니다. 대통령과 여권을 좌파 독재라고 부른 겁니다. 한국당의 이 발언들에 대해 여당에선 적반하장이라며 도둑놈 발언이 나왔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흘 전 문 대통령의 5.18 망언에 대한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당일 광주를 찾아 한껏 몸을 낮췄던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빗댄 독재자 후예 발언에 이어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의 대변인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지시라 했냐 안 했냐가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게 할 짓이냐고 받아쳤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황 대표를 콕 집어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다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청와대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황 대표는 연설 도중 나온 청중의 말을 인용했을 뿐 대변인 지시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모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 메모 260여 건이 공개됐습니다. 메모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개인적이고 솔직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자의 목소리가 특별히 큰 사회라고 적었고 주류 기득권에 대해서는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 빠진 언론이라고 강한 비판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친필 메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초 각 부처 업무보고 자리, 산적한 현안마다 고민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온 점이 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다 했다 할 수 있을까라며 자문합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국론 분열이 많은 분야, 공론이 없는 분야라고 썼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 탄핵 직전 기자회견 준비 메모, 공개된 메모 중 가장 많은 9장 분량입니다. 권력은 마약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탄핵의 진짜 사유로 예측을 깨고 당선된 죄, 지역구도 극복죄, 대선자금 수사죄라고 적었는데 후회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임기 말 조세가 국민의 부담을 주었고 교육과 부동산은 미완이라며 스스로 아쉬움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강자의 목소리가 특별히 큰 사회라며 지적했습니다. 주류 기득권에 대해선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대선 제밥에 눈이 먼 양심도 소신도 없는 일구이연 정치인들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조금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철학이 정말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은 2223건,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해부터 심의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 안내 게시판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서 오늘 새벽 5시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봉화마을 대통령 묘역의 안내 게시판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페인트로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혐오 문구를 써서 게시판을 훼손했습니다. 첨단 치료를 받으려 거액을 내고 독일까지 갔다가 더 큰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받고 숨지거나 환불조차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홍진아 기자입니다. 서모 씨는 2년 전 5살 딸의 말기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한 중개업체를 찾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중입자 치료를 독일에서 받게 해준다는 업체였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집중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요법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서 씨가 선금을 내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뇌장 치료랑 뿌리치 치료가 중입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 14명 중에 13명이 거의 95% 이상이 살아있고 3년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그중 몇 명이 되고 약속과 달리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국내에서도 가능한 다른 치료법을 권한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하고 효과가 있는 건 다르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억 원 넘게 내고 독일에 다녀왔지만 서 씨의 아이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 씨의 아버지 역시 같은 업체를 믿고 독일에 갔다가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급히 귀국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는 독일에 올 필요가 없다. 여기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왜 왔냐. 약간 이런 식으로 5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도 업체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독일 병원의 판단을 전달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환자 측이 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의사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결정해서 했는데 독일 결과를 100%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독일도 마찬가지로 치료에 대해서 결과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해 말기 암 치료를 위해 독일을 찾았다가 현지에서 숨진 환자만 10명에 이릅니다. 돌아와 악화하거나 숨진 경우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해당 업체는 독일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에 대해 우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런 계약을 하는 병원은 독일엔 없습니다. 병원의 진료비 지급도 제때 안 돼 치료의 차질도 빚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우대를 받아 중입자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의 홍보 내용입니다. 현재 독일의 중입자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마르부르크 대학병원 2곳. 두 병원은 해당 업체와 한국 환자를 우선 진료한다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Im Vorgang dann ohne Wartezeit behandelt werden kann, dann ist es richtig? Nein, das habe ich noch nie gehört. Das machen wir so nicht. Vielleicht machen das andere Krankenhäuser, aber wir nicht. 다수 환자들은 선행치료 명목으로 중입자 치료가 아닌 광역학 치료와 면역 치료 등을 개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Ich habe keine Partikeltherapie. Das sind große Geräte, richtig teure Geräte. Und das machen wir doch. 그나마 진료비 지급이 제때 안 돼 환자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독일 현지 사업 협력자들은 송금이 안 돼 독일 병원 측이 환자 치료를 거절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업체 측은 또 독일에서 파독간호사 출신 의료 코디네이터가 간호등 현지 케어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일반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담당했습니다. 간호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요, 저는 받은 적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성적하고 캐리어에 해소를 사람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상관을 안 하는데. 특히 업체 측은 독일 의사가 말하는 환자 상태를 환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말라고 통역 담당자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 하자는 거 그거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원래는 통역이라는 게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이 사람 거의 가망이 없어요. 이러면은 가망이 없다는 거를 얘기를 못하는 거지 이제. 업체 측은 현재 독일 병원에 남은 미납금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카풀 앱이나 타다 서비스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다시 불거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응용한 타다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 사회적 대타협을 한 카풀 앱과 택시업계는 다시 난관에 빠졌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택시기사 수백 명이 운전대를 잠시 놓고 여당 앞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한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정도로 타다는 이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업계를 공격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리를 점령하는 거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타다는 앱을 통해 차를 빌리면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11인승 이상은 일종 면허자만 몰 수 있으니 운전기사까지 대여하도록 법으로 허용한 겁니다. 사실상 택시나 다름없이 영업 중인데 가입자가 50만에 달합니다. 택시 시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불법은 끝날 때까지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택시업계가 타다에 대한 강력 투쟁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공유 서비스인 카풀앱도 난관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화해 모양새만 취했을 뿐 기사 월급제를 둘러싼 택시 내부의 반발 등으로 2달째 논의가 멈췄습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국회에 이제 여러 상황과 그 파행이 이뤄지면서 카풀앱의 대표격인 카카오는 택시 단체들과 모레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승합차 택시 도입 등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진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결혼정보업체의 폐업이나 경쟁으로 이어져서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환불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 본인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최서희 기자입니다. 3월 말 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한 김모 씨. 상담만 받으러 갔다가 가입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위약금 20%를 물어야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5월달에도 마음고생했고 어떻게 해도 이러면서 6월달에 준다고 하니까. 표준 약관에 계약한 날 환불을 요구해도 위약금이 20%로 돼 있다 보니 업체는 일단 계약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약관은 약 20년 전 업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위약 금액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환불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전문직 남성 2명 만남에 595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이모 씨. 그런데 소개받은 남성 2명이 만남 직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는 이 씨가 상대를 기다리지 않고 갔다는 허위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제 경험은 아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 남성들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한 업체는 이미 결혼한 사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떼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냥 막 동화장을 찍어서 법적인 위임장 형태에 탑에 맞춰가지고 안 되는 게 이 자체가 진짜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1,330건. 이 중 95%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네, 이 결혼 정보 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나 결혼 성공률 같은 중요한 정보는 감추고 가짜 후기, 가짜 정보로 미혼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카페. 곳곳에 결혼정보업체 이용 후기가 올라 있습니다. 1년 애프터 서비스, 고유의 매칭 시스템 등 쓴 사람이 다른데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후기를 올린 작성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짜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받고 써준 홍보 게시물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후기를 쓰고도 대가를 받은 것을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브리프는 달라요. 근데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정말 표시가 안 틀리고 똑같고요. 인기 있는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대학교, 언론사, 해외 사치품 브랜드 회사까지 고객사로 올려놨습니다. 해당 기업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별도 협약은 없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 지금 저희 CI 사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나온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강연 등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일단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 쪽 확인해보니까 뭘 한 적은 없대요. 저희가 하는 행사에 참여했거나 그런 걸 간단히 한 것도 다 이름을 써놓은 것 같아요. 해당 업체는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들으려 연락을 했지만 담당자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수, 성혼율 등 필요한 정보는 감추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올 초 2대가 우리 공군에 도입됐는데 대당 1,800억 원,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됩니다. FX 사업, 바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데요. 1, 2차는 F-15K, 3차는 F-35A로 결정됐습니다. 각각 보잉과 로키드 마틴사 제품입니다. 사실 3차도 처음엔 보잉사 제품으로 결정됐었다가 한 달 만에 취소되고 결국 로키드 마틴의 F-35A로 바뀌었습니다. 의혹이 일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종 변경은 정무적 판단이다. 결국 2017년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 최근 결론이 나왔는데 결과는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비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더 취재해봤는데요. 이번 감사에도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F-15K, 이 뒤를 이을 2020년대 차세대 주력기 선정이 3차 FX 목표입니다. 3파전이 벌어졌는데 가격에서 앞선 F-15 사일런트 이글이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뒤집힙니다. 안보 상황 및 작정 환경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잇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한 평가위원이 로키드 마틴이 보잉사만큼 핵심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는지 묻자 방사청 간부들은 문제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기술 이전에서 점수를 더 딴 F-35A가 최종 낙점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전할 수 없는 조건, 실제로도 핵심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F-35A 도입 과정을 감사한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이 기술 이전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방사청은 관련자 2명에게 연말 성과급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과급 감액은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조 3천억짜리 무기 도입에 거짓 보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셈입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감사원과 방사청은
군사 기밀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F-35A를 20대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한 국립대 교수가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넣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생이 참여한 논문은 대입평가 자료로 쓰지 못한다는 교육부의 지침도 어겼습니다. 유진희 기자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지난 2014년 국내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 2명을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딸은 이듬해 이 교수가 있는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자신을 공동 저자로 올린 아버지 논문을 대학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수사 사항이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자녀를 끼워 넣어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수법은 이 교수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이 교수 아들도 지난 2016년 아버지가 있는 학과에 입학했는데 자기소개서 등의 연구 논문 참여 실적을 기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2014년 고등학생이 참여한 논문은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대입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4학년도부터는 논문 관련 사안에 학생부에다 기재를 못하도록. 전북대 측은 해당 논문이 학교에 제출될 수는 있지만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우리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제외가 됐겠죠. 경찰은 연구 논문이 대학 입학 과정에 활용된 만큼 입시 부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복제 겸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가 오늘 이병천 교수 연구실과 서울대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구실 CCTV와 연구 기록, 지난 2월에 폐사한 복제견 메이어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검역 탐지견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청소년은 다릅니다. 최근 2년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강력한 금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경고 그림 크기를 현재 담뱃감 면적의 절반에서 75%로 늘립니다. 경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이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일, 요거트 같은 향을 첨가한 이른바 가향담배는 점차 줄여서 금지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인하는 요소를 줄이고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 하는 흡연 예방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엉터리였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금연 교육에 사용하는 모형패입니다. 타르가 쌓여 검게 변한 모형패가 흡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전국의 초중고에서는 2015년부터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위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교육 대부분은 형식에 그칩니다. 절반은 저거 듣는 사람 듣고 차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그래요. 학생교육과 교직원 연수 등에 해마다 400억 원을 쓰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전체 11,000여 학교 중 3,000여 학교를 추려 분석하니 사용한 예산 4분의 1이 흡연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수건을 사서 나눠 갖거나 구급함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교직원들의 회식이나 요가 동아리 강사 초빙에 예산을 쓴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흡연 예방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엉뚱한 데 쓴 학교가 2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청소년 금연에는 오히려 나쁠 수 있는 니코틴 보조제를 사서 나눠준 학교도 160여 곳에 이릅니다. 의료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니코틴 패치라든가 그다음에 니코틴 껌이라든가 각종 금연 보조제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실태 점검도 않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올 연말에 별도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소모품 물품에 100%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예산 쓸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놨고요. 정부가 청소년 흡연 예방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시작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요. 이게 저게 지난 9일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인데 예. 저게 탄도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실제 탄도 미사일이면 유엔 결의 위반이어서 사실 비핵화 협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한미 양국이 지금도 공식 입장은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표현 때문에 잠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미 양국의 군 지휘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 하는 자리였는데 일단 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단도미사일이라고 하는 발음 들으셨죠? 예, 탄도미사일 이게 탄도미사일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 발음 처음에는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청와대 국방부 합참이 한동안 술렁거렸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청와대 기자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도 쏟아지고 하니까 이제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찬 간담회 직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대통령이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실수였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곧바로 구민정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이제 다시 문자가 나왔습니다.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한 부분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말실수였다는 걸로 정리를 한 거죠. 예. 단순한 말실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던 그 자리에 미국의 군 지휘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역이 됐을 것이고 통역은 어떻게 됐나요? 실제 탄도라고 통역이 됐다면 좀 문제가 생겼겠죠.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문 대통령 인사말이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원고가 미리 준비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통역사가 갖고 있었던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통역사가 쇼트레인지 미사일,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로 제대로 번역이 됐고 미국 쪽에는 이제 혼란이 없었던 거죠. 예, 일단 인사말 초안에는 저렇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실수였다, 해프닝이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일단은 확인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하기 쉬울까? 저렇게 말할 수 발음이 있을까라는 달라지는 약간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럼 말실수를 일단 정리가 됐는데도 해석이 분분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도냐 아니냐 이런 발사체에 대한 분석이 계속 아직 안 끝나다 보니까 예. 이게 고민이 이어지다가 이런 말실수를 한 게 아니냐, 또는 반대로 이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비핵화 협상이 워낙 민감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터널 내 소화전을 원격으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신호통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져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터널 내 차량 정체로 소방차는 3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1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뒤 불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터널 천장 쪽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분당 방향 600m 지점 차량 보정세! 보정세! CCTV로 상황을 주시하던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소화전을 가동한 겁니다. 소화전 노즐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불이 나는 곳에 정확히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채 몇 분도 안 돼 초동 진화에 성공한 뒤 터널 관리 인력이 2차 진화에 나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큰 불을 잡았습니다. 현재 구룡터널 소화전 3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효과를 봐서 전 구간에 장대 터널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마땅한 대피로가 없고 불길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져 초기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대 25m까지 물을 쏘는 원격 소화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구룡터널 전 구간에 이어 길이 1000m가 넘는 시내터널 7곳에도 원격 소화 시스템을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